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3절 반란과 변란 2. 억울한 죽음 중 노황공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맹의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94년 제양공은 자신과 주왕실 왕야의 혼사를 주선한 노황공 부부가 향후 혼례에 대하여 협의차 제나라를 방문하자 1월에 낙수까지 나아가 노황공 부부를 영접하였습니다. 먼저 두 제후는 낙수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노황공은 15대 주장왕의 혼례에 대한 뜻을 전했고 둘은 혼사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제양공은 노황공 부부를 도성인 임치로 안내하였습니다. 당초 노황공은 혼자 제나라로 가려고 했으나 제양공이 여동생의 문강을 보고 싶다고 청하여 동부인했는데 노나라 대보 신수는 남편과 아내는 각기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를 존중하는 것을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기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며 문강의 동반을 극구 만류했으나 노황공은 이를 듣지 않고 문강과 함께 제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왕위가 제후에게 출가할 때나 제후국에서 왕후를 맞을 때 천자는 주왕실의 동성 제후를 혼주로 삼았습니다. 이에 혼주는 혼례 과정을 주관하고 왕위와 왕후를 자기 나라에 머물게 했다가 신랑 제후국과 주왕실에 보내는 역할을 주관했는데 왕위와 제양공의 혼주는 노나라 제후였습니다. 노황공 부부는 임치에 당도하여 제양공이 연 환영년에 참석하여 후한 대접을 받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례에 대한 것은 잠시 잊고 천안매부, 온누의 정을 나누며 흥겹게 보냈죠. 특히 노황공은 문강과 제양공이 서로 반가워하는 것을 보며 문강을 데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애가 파하자 제양공은 문강에게 오랜만에 고국에 왔으니 옛 지인들을 보고 싶지 않냐고 말하고는 문강을 데리고 공궁으로 떠났습니다. 노황공도 별관으로 갔습니다. 노황공은 문강이 공궁으로 가서 지인들에게 인사만 하고 그날 밤에는 별관으로 돌아올 줄 알고 허락했던 거였죠. 그날 밤 제양공과 문강은 제양공이 미리 만들어 놓은 밀실에서 조한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불륜지정으로 온 밤을 태웠습니다. 문강이 기원전 709년 9월에 노나라로 출고한 이후 16년 만에 만난 것이었으니 둘의 갈증은 오죽했겠습니까? 문강은 처녀지절부터 절세의 미인인데다가 지지까지 겸비하여 입을 열면 말이 그대로 문장이란 뜻에서 문강이라고 하였습니다. 문강보다 2살 많은 이복오빠 제양공 제아도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얼굴이 잘생긴 호남아였는데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놀고 잘 어울렸습니다. 문강이 성숙하자 제아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문강은 언동이 경박하고 엄당했고 제아도 둘째가라며 서러울 호색한이었기 때문에 둘은 온누이의 경계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제아와 문강의 아버지 즉 제희공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아가 문강의 방에 있는 것을 보고는 온누이라도 성장하면 거리를 두어야 하거늘 어찌 무리한가 라며 제아를 호통친 후 서둘러 제아를 송나라 제후의 딸에게 장가보냈습니다. 이후 제아는 아내와 인접들에 둘러싸여 지내느라고 잠시 문강을 잊었지만 문강은 제아를 잊지 못하고 쏙만 태우고 있었지요. 왕실이나 공실의 딸이 시집갈 때
그 자매나 가까운 친인척 여자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이때 신부와 함께 신랑을 모시는 여자를 잉첩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광이 노환공에게 시집가게 되자 제한은 문광과의 정분을 더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에, 문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에 오누이는 몰래 연시를 주고받으며 못다 나눈 사랑을 아쉬워하며 후일을 기약하다가 오늘 만난 것입니다. 이튿날 노환공은 문광이 밤새 돌아오지 않자 수하를 공궁에 보내어 탐문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누이는 함께 궁에 들어가 밤새 내내 같이 있었고 다른 궁인들도 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받고는 노환공은 남매는 처음부터 타인의 출입을 차단했고 밤새 남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또 객사로 돌아온 문광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답하면서도 당황하는 것으로 보아 오누이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 제 나라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어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제양공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제양공은 지연제가 있어서 신복 석지분녀에게 노환공 부부의 동태를 살피게 한 바 문광이 지난밤에 외박한 것을 두고 노환공 부부가 크게 다투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노나라 사자가 노환공 부부가 귀국한다고 통보하자 제양공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제양공은 노환공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노나라와 제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양공은 일단 노환공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된다고 판단, 붙잡을 명분을 찾다가 임지교의 우산에서 전송년을 연다며 노환공을 초청하였습니다. 제양공과 문광이 사통한 것을 두고 노환공 부부가 다툰 사실을 제양공이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13회에서는 제양공이 석지분녀에게 노환공 부부를 염탐하게 하여 부부가 다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노주공세가 제태공세가 좌전 노환공 18년조에서는 문광이 사통한 것 때문에 노환공에게 혼이 나자 이를 제양공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서들의 기사가 맞다면 문광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죠. 노환공은 심란하고 어수선한 마음에 전송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는 없어 전송년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이야 당장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떠나는 것을 전송하겠다는데 이를 거절할 명분도 없는 데다가 제양공이 어떻게 나오나 하는 궁금한 마음도 있어서 참석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노환공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양하는 제양공의 뻔뻔스러운 언행을 보면서 태연히 앉아있기도 힘겨웠고 어쩌면 제양공이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모밀감에 더욱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별말 없이 제양공이 고나는 족족 술을 마셔 결국 대취하였습니다. 노환공은 지난날에 오누이 정이 아무리 각별했다고 해도 지금은 어엿한 한나라의 군부인인데 그 군부인을 농락하고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제양공이 너무나 괘씸하고 뻔뻔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어 매보라 부르며 술자리에 흥을 도드리고 애쓰는 제양공을 보면서 제양공이 자신을 깔보거나 우습게 본다고 여겼죠.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나서 술을 마셨고 술이 술을 마셨던 거였죠. 제양공은 노환공에게 일단 전송년을 열겠다고 통보한 후 문광과의 불륜에 따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노환공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환공의 죽음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고 더 큰 환난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 자신이 천하의 놀림감이 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노환공의 죽음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으로 자신의 치부가 덮어질 수도 있다고 여겼고 무엇보다도 노환공의 죽음을 자신과는 무관한 사고사로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제양공은 전송년을 마치고 공자 팽생에게 대지한 노환공을 별관으로 바래다 주라고 하면서 몰래 팽생에게 별관으로 가는 도중에 노환공을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팽생은 노환공을 안아다 술에 태워 별관으로 가다가 도중에 노환공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내질러 죽여버렸습니다.
팽생은 기원전 699년 2월에 기나라를 두고 노나라와 싸울 때 노군의 화살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노나라를 원수로 생각하던 터여서 노환공에게 주먹질할 때 더욱더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노환공의 참변을 전해들은 노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자 경보와 신수 등 많은 신하들은 노환공의 억울한 죽음에 복수하는 뜻에서 제나라를 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수의 추천으로 상사가 된 모사 시백은 노환공의 이번 참변에 제양공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확증도 없는 데다 또 노나라보다 강한 제나라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분하지만 참자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나라가 스스로 변명하도록 일을 꾸미자며 제나라에 보낼 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서에서 노환공은 천자의 명을 받고 혼사를 의논하고자 제나라에 갔다가 수레안에서 변을 당했으니 팽생의 죄를 다스려 만천하에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양공은 노나라 국서를 보고는 노환공을 죽인 일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뻐하며 팽생을 호출하고 노환공을 죽인 죄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팽생은 죽기 전에 나는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다. 당장 힘이 모자라서 죽지만 반드시 너에게 안 갚음하리라 라며 제양공을 저주하였습니다. 한편 노나라 대부들은 노환공의 뒤를 이어 세자 동을 군위에 세웠는데 이가 노장공입니다. 노장공은 노환공과 문광사이에 출생한 적자이죠. 시백은 노장공에게 노환공이 이복형인 노은공을 죽이고 군위에 오른 것, 문광이 아직 노나라로 돌아오지 않은 것, 노장공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나 다름없는 제양공의 혼례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 세인들이 말하는 노나라의 3대 수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시백은 이번에 왕위의 혼주임을 기회로 주장왕으로부터 노환공의 군의를 추임받아 수치 하나를 들고 문광을 예의로서 노나라로 데려와 수치 하나를 들고 왕위를 위하여 교회에 관사를 지어 잠시 머물게 한 후 제나라로 전송하여 수치 하나를 들자라고 진언하였습니다. 당시 예법상 왕위의 혼주가 되면 왕위가 머물 집을 성 안에 짓고 혼주는 제복을 입고서 신랑을 맞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혼주인 노장공이 아직 상주임으로 제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또 원수인 제양공을 성 안에서 만날 수는 없으므로 왕위가 머물 집을 성 밖에 지어 제양공이 성내에서 예를 거행할 수 없게 하고 왕위가 제나라로 떠날 때에는 노장공은 상중임을 들어 직접 전송하지 않으면 세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없고 주왕실과 제나라에도 무리할 것 없게 된다는 것이 시백의 안이었습니다. 노장공은 찬탄하며 시백이 진언한 바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노장공은 주왕실에 노환공의 사망사실과 함께 제양공과 왕위의 혼례 추진 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장왕은 기원전 693년 여름에 왕실대부 선백으로 하여금 왕위를 노나라로 호송하게 했고 가을에 노나라는 성밖에 집을 지어 왕위를 머물게 한 후 겨울에 왕위를 제나라로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장왕은 기원전 693년 겨울에 왕실대부 영숙을 노나라에 보내어 노환공에게 주명을 내려 간접적으로 노환공의 제위기관을 추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시백의 진언대로 주왕실과 관련된 노나라의 수치는 해소하였습니다. 추명이란 사후에 고인의 공덕을 찬양하는 왕명을 말합니다. 기원전 693년 겨울 692년 봄 노장공은 노나라의 마지막 수치인 제나라에 머무는 문광을 노나라로 호송하기 위하여 노나라 대부 천손생을 문광에게 파견하였습니다. 문광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을 뿌리칠 수도 없는 데다가 왕위도 곧 제나라로 시집온다고 하자 천손생의 호의를 받으며 제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아비를 죽인 죄인으로서 노나라 백성들과 신하들을 대할 면목이 없어 위나라, 제나라, 노나라의 경계지역인 작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장공도 문광의 심정을 헤아리고 축구에 새로운 집을 지어 문광을 그곳에 살게 하며 보살폈습니다. 문광이 언제 작당에 갔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동주일국지 제13회에서는 천손생이 왕위를 제나라에 데려다 주면서
문강도 노나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춘추 노장공 원년조에는 왕위는 기원전 694년 겨울에 재양공에게 출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13회의 묘사로 보면 문강은 기원전 693년 겨울에 왕위가 제나라로 온 이후에 제나라를 떠나 작당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중국의 혼례는 육례라고 하여 그 과정을 중시했는데 남자 측에서 여자 측으로 청혼하는 것을 납체, 납체 후 남자 측에서 혼약할 여자의 혼인 운세를 점치려고 여자의 이름 등을 묻는 것을 문명, 남자 측에서 혼약할 여자의 운세가 길함을 여자 측에 통보하는 것을 납길, 남자 측에서 여자 측으로 예물을 보내는 것을 납패, 남자 측에서 택일하여 여자 측에 그 가부를 묻는 글을 보내는 것을 청기, 신랑이 신부 측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친령이라 하였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고대 중국의 혼례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느닷없이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자기 밭 거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죽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는 이것이 웬 행제냐 하고 기뻐하며 토끼를 맛있게 삶아 먹었습니다. 이후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사가 지루하기도 하고 또 토끼를 얻은 일이 자주 떠올라 망설이다가 차라리 농사를 지을 바에야 토끼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하고 농기구를 버리고는 전날 토끼가 죽었던 거루터기 주변을 서성거리며 죽을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한철이 바뀌어도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밭은 이미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이 농부와 같이 어떤 착각이나 몽상에 사로잡혀 안될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수주대토라고 하는데 수주대토란 거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 5도에 나오는데요. 한비는 한비자 5도에서 사람들이 새와 짐승과 벌레에게도 이기지 못하던 상고 때에는 나무를 얽어 집을 만들어 해를 피하게 해주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성인이라 불렸고 사람들이 생식으로 위장이 상하고 비린내로 힘들어할 때 나무를 마주 비벼 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도 천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비는 중고 때에는 홍수가 범람하자 곰과 우가 나타나 물기를 내고 물이 빠지게 하여 그 시대의 어려움을 들었고 근세에서는 폭군 걸과 주가 세상을 어지럽히자 당왕과 무왕이 이들을 정벌하여 세상을 바로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비는 지금 나무를 얽거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곰과 우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은나라나 주나라 때 도랑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당왕과 무왕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즉 요임금과 순임금과 당왕과 무왕과 우의 도를 지금 세상에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나타날 성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것을 닦는 것만이 늘 옳을 수는 없고 그때그때의 세상의 일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비가 말하는 지금이란 기원전 3세기 중엽을 말합니다. 한비가 말하는 수주대토에 나오는 농부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도 요즘 정치가 이상적이라며 이를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며 한비는 이들을 애둘러 비판하기 위하여 수주대토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